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생각해봐도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계셨고 엄마는 중학교 교사였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퇴직하고 집에 계셨어요. 저는 부모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고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에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주셨었죠. 엄마가 갑자기 5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히 몸이 나빠지셨어요. 탈모도 심해졌고 피부 가려움증이나 가슴 두근거림과 가슴 쪽에 열이 나서 밤에 깊은 잠을 못 주무셨어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것은 정상 수치 범위 내에 있었고 혈액 검사에서도 큰 이상 소견은 없었어요. 단지 심장 초음파를 해보니까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심장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더불어 땀이 날 정도의 운동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엄마가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살이 찌고 힘들어하자 아빠가 엄마를 위해서 주말마다 산으로 들러 운동 삼아서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더운 여름날 얕은 계곡물에 들어가셨다가 그만 두 분이 다 사고를 당하셨어요. 비온 뒤로 눈에 잘 띄지 않는 깊은 웅덩이가 여기저기 있었는데 그걸 미처 보지 못하고 얕은 물이라고 잘못 생각했다가 당한 사고라고 했어요. 목격한 사람들 말로는 엄마가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다가 옆으로 미끄러 넘어졌는데 그대로 물살에 밀려서 깊은 웅덩이 쪽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아빠가 보고서 바로 뛰어들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거짓말처럼 한날 날씨에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저는 참 힘들었어요. 믿기지 않는 일이 갑자기 터져서 저는 멘붕이었고 귓속에서는 매미 같은 소리만 계속 들리기만 할 뿐 충격이었어요. 아무 정신도 없는 저를 대신해서 남편이 그 뒷수습을 다 했어요. 이렇게 두 분이 가시려고 그렇게 결혼을 하라고 했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간다는 말이나 하고 가시지 엄청 원망스럽고 섭섭했습니다. 이모나 삼촌들 그리고 작은 아버지들이 제게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땐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있어서 그랬는지 저는 마음껏 슬퍼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이 나서서 다 알아서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후에 신혼집에 시댁 식구들과 함께 왔어요. 계속해서 잠도 못 자고 있었던 터라서 안방에 들어가서 곧바로 잠이 들었다가 깨었어요.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일부러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냥 멍한 상태에서 들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몇 시간 숙면을 취하고 나니까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남편이 부의금을 들고 와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부의금 정리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어요. 그래서 문을 빼꼼 열어놓고 거실에서 나누는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이래저래 들어온 부의금으로 장례비는 대충 맞췄으니까 다행인데 네 장인장모 앞으로 되어 있는 보험금이나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봐라. 아무리 못해도 몇 억쯤은 있겠지. 잘 살펴봐라. 수연이가 저렇게 정신 오락가락하니까 너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챙겨라. 걱정 마세요, 엄마. 그리고 네 처갓집도 빨리 처분해서 너네들 이번 기회에 집부터 바로 사라. 돈 그냥 두면 손해다. 집에다 묻어두어야지. 제일 먼저 그것부터 해라. 다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잠깐 회사에 휴가를 좀 내서 그런 뒷정리는 수연이 데리고 다 알아서 해라. 거기까지는 참 고마운 말씀이셨어요. 정말이지 시부모님이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에 멘붕이 왔습니다. 돌아가신 사돈한테는 수연이가 딱 혼자였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꽤나 돈도 많이 모아두셨을 게다. 너는 절대로 수연이한테만 맡기지 말고 네가 알아서 부동산에다가 네 앞으로 짱 박아둬라. 저 애가 이렇게 정신이 없을 때 네가 막 밀고 나가면 수연이도 어쩌지 못할 거 아니냐. 알았지? 알았어요, 엄마. 제가 다 알아서 해요. 갑자기 시어머니 말에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얼척없지 않아요? 도와준 건 도와준 거고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만 제 친정 부모님의 유산을 탐을 내서 남편 앞으로 땅을 사던지 집을 사던지 하라는 말씀이신데 이건 아니라고 봤어요. 며느리 것은 며느리 것이지 왜 며느리 것을 자기 아들 앞으로 돌려놓으라고 하는지 쌩 도둑 같았어요. 그 다음날 저는 남편을 출근시키고 저 혼자서 텅 비어있는 친정집에 갔어요. 생전에 친정아빠가 늘 말씀하셨던 빨간 수첩을 찾았어요.
그 빨간 수첩은 아빠와 엄마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열어보라고 했거든요. 스마트 뱅킹 비번을 저만 아시도록 표시를 해두셨어요. 그리고 아빠와 엄마가 늘 쓰시던 노트북을 켜서 아빠 계좌와 엄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다 제 계좌로 이체를 했어요. 이체 한도가 걸려 있어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었지만 따로 은행에 가지 않고서도 할 수가 있었죠. 보험약관을 보관해둔 상자를 열어서 부모님의 보험금도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느라 며칠 동안을 친정집에서 부모님의 유품도 정리를 하면서 있다가 가곤 했어요. 남편이 역시나 휴가를 저와 함께 부모님의 유품 정리를 도왔어요. 그리고 은행에 가자고 하길래 그랬어요. 벌써 다 확인했어. 얼마 없으셨어. 오히려 대출을 받으신 게 있어서 갚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겠더라. 뭐? 장인어른이 대출이 있었다고? 통장에는 얼마가 있었는데? 내가 다 알아서 했어. 아빠가 나 결혼시킨다고 있는 돈 다 뺏어 쓰셨더라. 엄마도 돈이 별로 없으셨어. 보험 쪽은 알아본 거야? 보험도 다 콜센터로 문의했는데 겨우 800만 원 정도 받을 것 같더라. 아, 그래? 남편은 엄청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제 말을 코지 곧대로 믿더라고요. 여기 집은 부동산에 내놓아야지. 아니, 리모델링 해서 전세를 내놓을 거야. 신경 쓰지 마.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동안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그래. 어쩐지 딸따름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네 부모님 은행 계좌는 모두 다 잘 살펴봤니? 네, 다 확인했고 처리했어요. 아니, 그럼 얼마나 있으시던? 네? 네, 얼마 없으셨어요. 엄마 앞으로 된 적금도 없었고요. 보험금도 겨우 800만 원밖에 안 나온다며? 네,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그럼 집만 딸랑 남겨주신 거니? 네, 딸랑 남겨주시다니요. 그것도 어딘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마른 한숨을 쉬시는 것 같더니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집은 빨리 팔고 너희 집이나 사라. 그래서 단호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전혀 그럴 생각은 없어요. 여기는 전세나 월세로 내놓을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러시더군요. 어른이 말을 할 때는 새겨 들어라. 그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너희들 집을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 그러냐? 아무 말 말고 내 말 들어. 저는 그냥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러셨어요. 아니, 왜 딸 자식 하나 있는 거한테 집만 딸로 남겨주셨대? 혹시 모르니까 보험사나 다른 은행에도 확인을 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끊으셨어요.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어머니 무서워서 돈 있다는 소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또 이래라 저래라 할 텐데요. 그 후론 시어머니는 저만 보시며 계속해서 하루라도 빨리 집장만을 하는 것이 남는 거라며 노래를 부르셨어요. 친정 부모님이 사셨던 집을 팔기 싫으면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당장 아파트를 사라고 강요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저희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신경 쓰세요. 그만 신경 쓰라고 했니? 네가 신경이 안 쓰이게 하면 되지 않니? 별 볼 일 없는 고아라서 신경 좀 써주는 게 그렇게 아닐 겁니? 왜 어른 말을 무시하고 자빠졌어? 가만히 두고 보자니까 아주 시어미를 업수 여기고 있네. 라고 갑자기 폭발하듯이 저에게 퍼부으셨어요. 제가 시어머니 말을 거문거문히 듣지 않고 있으니까 화가 나신 거였죠. 친정 부모님의 집이라도 판 돈으로 어엿한 아들의 명의로 집을 사두게 하려는 속셈을 모를까 봐서요. 은근히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의 잔고에 돈이 두둑히 있을 줄 기대를 했었는데 없다고 하니까 짜증이 나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그러시더군요. 이젠 너도 부모님도 안 계시고 나를 네 엄마라고 믿고 따르는 것이 너한테 좋을 게야. 남들은 남자가 장가를 가면 친정덕도 보고 그러면서 출세도 하고 그런다는데 너는 친정덕도 보지도 못하면서 너까지 이렇게 어른 말에 토달고 그럴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든지 갈라서든지 해라. 나는 그런 며느리는 꼴도 보기 싫다. 라고 하시면서 내뱉으시고는 끊으셨어요. 말인즉슨 고아라서 우습게 보인다는 말이었죠. 그래도 저는 꼼짝하지 않았어요. 까짓거 이혼을 하게 되면 하는 거지 별거나 싶었어요. 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며느리를 잡으시려고 하는 것이 더 웃겼어요. 왜 며느리가 알아서 할 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인지.
아예 친정 부모님의 집을 갖다 바치라는 말과 같았어요. 미쳤나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주 쌀쌀하게 굴었어요. 그렇게 딸처럼 대해줬었는데 배운 망덕하게 군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뒷봐줄 친정집 식구들도 하나가 없으니까 네가 뭐 어쩌겠냐는 식이었어요. 은근슬쩍 저를 하대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곤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에 갑자기 신우이가 남친을 집으로 초대한다고 했어요. 신우이 남친은 S대 의과대학 재학생인데 신우이 말에 의하면 신우이 친구네 집에 이웃집에 사는 집의 아들인데 그 아파트 내에서도 옛날부터 공부 잘하기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그렇게 잘 시키냐고 아줌마들이 찾아오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생긴 것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첫눈에 엘리베이터에서 한번 보고는 반했다고 했어요. 신우이도 미모면 미모 그리고 학벌이면 학벌이 뒤처지지는 않았어요. 머리도 좋아서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영어도 잘 구사해서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우의 친구의 어머니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몇 차례 만났는데 벌써 집에 초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별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신우도 시어머니를 닮아서 이거다 싶으면 적극적이고 추진력 하나는 타의 추정을 불허했으니 대단했어요. 어떤 소가지 없는 순진한 남자 꼬셔서 데리고 왔나 했었죠. 역시나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자기네는 공주 마마처럼 차려입고 갖은 우화를 다 떨고 자빠졌고 며느리 밉상이 나만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시댁으로 불렀어요. 제가 거기에 넘어갈 위인은 아니었죠. 뭐 예비 사유가 될 사람 인사를 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사귀는 남자친구가 집에 잠깐 놀러 오는 건데 저까지 나서서 법석을 떨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남편 먼저 보내고 저는 제 친구를 만나고 한참 만에 시댁에 들어갔더니 이미 와 있었어요. 친구와의 온화한 대화를 위해서 휴대폰 전화를 꺼뒀다가 시댁에 갔다 오니 시어머니가 이쁜 드레스 차림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달려나와서 그러시더군요. 너 미쳤니? 왜 이제 와? 미치고 환장하겠네. 너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냐? 어머니, 제가 선약이 서서요. 라고 하고서 시어머니를 밀치고 거실로 들어섰어요. 얼마나 잘 보이려고 음식도 이것저것 해놓고 신우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곱디고 온 차림으로 그 남자 옆에 있더라고요. 제가 마주 보이는 아버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님,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한 약속이 있어서요. 라고 돌아선 순간 그 남자가 저에게 큰 소리로 불렀어요. 수연이 누나. 이게 뭔 일?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싶었는데 돌아서 보니까 제 사촌동생이 떡하니 서 있었어요. 둘째 이모의 막내 아들이었죠. 저도 모르게 네가 여기 왜 있냐? 라고 하자 남편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거기에 있는 시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신우이도 눈이 끔뻑끔뻑하니 동공이 커졌어요. 남편은 말만 들었지 한 번도 제 사촌동생을 본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 장례식 때는 이모네 식구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왔다가 가버렸고 제가 경황이 없어서 남편에게 소개를 미처 시켜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모가 사촌동생이 공부에 방해될까 봐서 웬만한 행사에는 오지도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에도 저한테만 와서 얼굴만 보고 가버렸어요. 너 우리 아가씨랑 사귀는 사람이었어? 아, 깜짝이야. 누나가 들어오니까 놀랐잖아. 너 이모가 너가 오늘 여기 오는 거 알고는 있어? 아니야, 몰라. 누나가 말 좀 잘해줘. 부탁해. 이 사람이 네 매형이야. 매형, 못 알아뵈서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놀라서 어리둥절하던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저에게 웃는 낯으로 그랬어요. 수연아, 그럼 네 왜 사촌동생이니? 네, 우리 이모가 엄청 깐깐해서 웬만해서 눈에 양이 안 찰걸요. 동찬아, 너 이제 그만 가라. 나도 얼른 집에 가서 이모랑 통화 좀 해야겠다. 알았어 누나. 나랑 저녁에 따로 통화하자. 라고 하고서 인사를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자 갑자기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저를 보는 표정이 달라지더군요. 말도 부드럽게 하고 심지어 배고프지 않냐며 상을 다시 차려주며 신우이를 데리고 주방에 들어가더니 제 국을 대표선 떠오지를 않나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런히 놔주지를 않나 법석을 떨었어요. 그러면서 신우이가 제게 부탁을 했어요. 언니, 나 동찬 씨가 정말 마음에 들어. 내가 언니한테 그동안 잘못했던 거 용서하고 나 좀 이쁘게 봐줘. 내가 정말 잘할게. 시어머니는 소갈비를 맛있겠다면서 그러셨어요. 이게 다 인연이 되려고 그런 거다. 세상에 사돈총각이 우리 나연이가 사귀는 사람이라니.
이것 먹어라 저것 먹으라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작 좀 그러시지 그러셨어요? 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더라고요. 수연아, 나연이가 저렇게 좋아 죽고 못 사는데 어떡하냐. 저 사돈총각이 아니면 시집을 안 가겠대. 네가 좀 이쁘게 봐주고 말 좀 잘해주라. 나도 너한테 잘할게. 저는 그냥 듣는 둥 맞는 둥 그저 맛있게 짭짭거리면서 먹기만 했어요. 저에게 설거지는 하나도 안 시키고 신우이를 데리고 주방에 들어가서 다 일을 시켰어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봐줄 사람은 아니었죠. 아닌 것은 아닌 거니까 아닌 거라고 당연히 이모한테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신우이한테도 말을 해줬어요. 어머니, 우리 이모는 S대들을 보냈다는 자부심이 엄청 강하신 분이세요. 나는 어떻게 자녀를 S대의대를 보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강연도 여러 군데 다닌 분이세요.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닌 거는 아닌 거니까 그냥 포기하고 다른 남자 만나라고 하세요. 그리고 신우한테도 말했어요. 아가씨는 우리 이모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괜히 엇거지로 사귀다가 상처 입지나 말고 그냥 알아서 정리하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면서 저에게 부탁한다고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네요. 그러면 나한테 와닿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던가. 아무튼 뭐가 그리도 아쉬웠는지 저한테 꼼짝도 못하고 벌벌 기더라고요. 아이고, 내 사촌 동생이 엄청 마음에 들긴 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한 경고가 헛소리가 아닌데 사귀어들어야 할 텐데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촌 동생은 헤어지자고 했다는데 신우와 시어머니는 제게 찾아와서 말 좀 차려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찾아오니까 참 피곤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아닌 건 아니니까 그만두라고요. 우리 이모는 눈높이가 다르다고요.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제 앞에 와서 설설 기네요. 예전에 하던 대로 할 것이지 나 부끄럽지도 않나 싶더라고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되었고 마치 제가 시어머니와 신우이를 앞에 두고 갑질하는 모양새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사실대로만 말해줬을 뿐이네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요. 자신 있으면 해봐. 대신에 후회는 하지 마. 어쨌든 안 됐더라고요. 우리 아가씨는 제 사촌 동생이랑 헤어져도 가슴 아프고 계속 사귀어도 우리 이모한테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불쌍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